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이순환이고요. 이순환도 마찬가지로 8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거고, 지금 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뭐, 처음 일순환 들으셨던 분하고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물론 이게 속으로 이제 그 속에서 일순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물론 프라이드는 있겠죠. 근데 예,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 뭐 합격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전혀 늦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순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전주에 배운 게 이제 OX 문제가 조금 나가요. 그래서 수업 오시면 그거 OX를 이제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받으셔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가 보통 한 뭐 13개에서 15개 정도 나가는데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OX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OX 체크하는 거거든요. 맞다, 틀리다. 그거 지문 체크하는 건데, 15개 중에 5개 맞추시면 됩니다. 5개. 그러니까 10개 틀리셔도 돼요. 15개가 나오면, 난 5개만 맞춘다. 그러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13개 나왔으니까 한 4개 맞히시면 됩니다. 4개. 자, 그리고, 아직 저기 프린트가 지금 안 돼가지고, 예, 프린트 이제 올 거예요. 프린트 오면, 그럼 프린트, 사실은 오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는데, 예. 일단 그 OX 푸셨던 분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했던 거니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1번이요. 이 기출문제이고요. 기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옆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옆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서브에도 나와 있고요. 책에도 물론 교재에도 있고요. 자, 2번. 건축물이 1층에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그 필로티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죠?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요게 만약에 2층이나 3층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렇게 필로티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진 건축물이 있죠. 이런 구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밑에 여기는 이제 땅이고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위에 이 밑에는 뭐 여기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부터 2, 3층부터 이제 주택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건물들 이게 이제 필로티 구조죠. 자, 이런 식의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3번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6m마다 틀렸죠? 4m죠, 4m. 그렇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벽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벽기둥에 구획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였죠. 주유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냥 지붕이 이렇게 있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주유소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생긴 건물 있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좀 잘 그려볼까요? 미술 실력이 워낙 없어요.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땅이라고 보면. 여기 지붕만 있는 거예요. 지붕 있고, 차, 이렇게 기름 넣으려고 보면은, 요렇게 차 여기 옆에 세우잖아요. 차 옆에 세우고, 그냥 지붕만 있는 건물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요 지붕 면적에서 이제 1m씩 안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m씩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을 이제 면적으로 본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1m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1m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요 부분에 노란색 부분, 이 부분만 이제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름 넣고 왔는데, 딱 여기서 넣고, 거기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넣고 왔는데, 제가 여기 주유기가 여기 수업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름 넣는 게 이렇게 있었고, 요 앞에 있었고,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댔거든요. 근데 이제 제 뒤에 오는 분이 어떤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왔어요. 여성분이 왔는데 차를 여기다 대면 이렇게 맞는데 차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를 이렇게 여기 앞에 건물이 바로 이렇게 있거든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를 이제 뒤쪽에다가 대야 차가 이렇게 이쪽 뒤에서 기름 넣는 차가 이렇게 앞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차를 너무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서 뭐 화물차랑 뭐 제 뒤에 화물차랑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분 기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음악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혼자 그냥 주유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화물차가 막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넣으면 참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네 그랬습니다. 여성분이 많으시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5번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5m가 아니라 1m죠. 5번이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6번이요. 주거 전용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교재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4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7번이요.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공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그것도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상업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구의 유동도 굉장히 많고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당연히 그 높이 제한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주거지역이다.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위에서 봤던 그 윗문제 6번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나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 사이에 동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동과 동끼리는 띄어놔야죠. 왜냐하면 이거 붙여놓으면은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림자 때문에 계속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주택가는. 자,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상업지역은 그냥 이 옷가게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 지역이죠. 뭐 옷가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냥 옷 사갖고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에 이제 그 중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과 동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이렇게 붙여서 지어도 상관없다. 이 거리를 줄여서 붙여서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7번에 그 중간부터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에서 이런 경우에는 채공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높이 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림자가 길게 지니까 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높이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8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자, 준주택에 해당되는 게 맞죠. 우리가 기숙사하고요. 자, 기숙사가 있었고 그리고 다중생활 시설이 있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죠. 노인복지시설. 자, 그리고 하나가 그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누가 공부하셨는데? 자, 오피스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준주택.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요 네 가지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죠. 노인복지주택이요. 자, 노인복지주택이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다 나오기? 뭐 이렇게 외웠었죠. 그렇죠? 다 나오기인데 그냥 다 나오기 이렇게 외우세요. 다 나오기. 자, 다 나오기는 지금 준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 나오기는 준주택이다. 그래서 준주택의 정의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그래요. 준은 이거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알파적 기능이 있는 거였잖아요. 우리 수업할 때 알파적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준주택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주거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이야기죠.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다 나오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9번이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과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관리사무소